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꽤 몇 년이 지났군요. 지금 내가 몇 년도를 살고 있는지, 내 나이가 몇인지 잊고 산지 오래돼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계산을 해봐야만 숫자가 나오네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서야 힘들게 터놓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16살에 병으로 엄마를 잃고 공장을 운영하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아빠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해 24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30살이었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데려가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남편은 장인인 우리 아빠에게 아주 잘했고, 집도 아빠 공장 근처로 얻어 거의 매일 보고 지냈죠. 아빠는 공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잘 흘러가는 공장을 아빠까지만 하고 만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었죠. 저는 딸이기도 했지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마침 친아들처럼 잘하는 사위가 생겼으니 아빠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공장을 안 물려줄 이유가 없었죠. 마침 남편도 굉장한 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암암리에 아빠의 은퇴 후 남편이 공장을 이어받는 걸로 되었고,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안 가리고 일을 해왔던 남편이라 성실함은 물론 일머리가 있어 아빠는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게다가 얼마 후 저희는 예쁜 딸까지 얻었어요. 부족할 게 없어 보였죠. 자상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 곁에 있고 아빠 덕분에 든든한 미래까지 보장된 상황에서 천사 같은 딸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어리석게도 그때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이 깨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서서히 공장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기 시작했고, 딸이 4살인가 5살이 되던 무렵 전적으로 남편으로 인해 공장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성실한 것 빼면 시체였던 남편이라 나무랄 것 없이 잘했고, 오히려 아빠 때보다 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빠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맛있게 같이 식사도 하고 제 딸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놀아주던 할아버지였는데, 하루 사이에 아빠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계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어 장례 역시 남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계속 울기만 하는 저를 딸아이가 가만히 안아주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끝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저는 6kg이나 빠져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했어요. 당장 공장 가동이 시급했기에 남편은 바로 복귀해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잘 이어져 갔어요. 저 역시 딸을 보살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러갔고, 슬픈 마음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빠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얼마 후 삶은 또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멀쩡히 공장을 잘 운영하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너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누가 저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랑 새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너도 그 여자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나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래.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 뭐?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보아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나를 이 집에서 내쫓고 그 여자를 여기에 데려오겠다. 너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니? 보아 아빠 기성규 맞냐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어? 거짓말이지.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됐을 뿐이야. 나도 사람이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 사람도 보아를 친자식처럼 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바람난 것도 모자라 그 여자랑 보아를 키우겠다고? 누가 순순히 그렇게 하게 둘 줄 알아? 당신 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을 정도 돈은 쥐어줄게. 그 다음은 당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던지 그건 알아서 해. 뭐? 기성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진짜 사장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그거 명백히 우리 아빠 회사야. 너 도둑놈 심보가 대단하구나. 그럼 네가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봐봐. 이미 공장 운영권이랑 경영권 전부 나한테 넘어와서 서류 처리 다 된 상태고 내 도장으로 최종 결제받은 지도 꽤 됐어. 네가 아무리 이렇게 바라 그래도 저 공장은 이미 내 거라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라는 놈이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을 다 짜놨더군요. 영원히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가 한순간 돌변해 저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다니. 이렇게 힘든 순간에 아빠도 내 곁에 없고 딸까지 남편한테 뺏기게 생기자 저는 그 충격에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만 흘렸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갔어요. 이게 맞는데? 왜 자꾸 틀리다고 나오지? 몇 번을 해도 도어락 번호가 틀리다는 메시지가 떴고 순간 뒤통수가 저리 타더군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 보내놓고 이미 집 비번까지 바꿔놓았던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기성규, 문 열어. 보아야, 엄마야. 우리 보아 어딨어? 이 문 좀 열어봐. 10분이 넘게 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남편이 신경질적인 눈빛으로 나오더군요. 야, 너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집 번호까지 바꿔버려? 민수가, 우리 좀 냉정해지자. 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완전 돌아섰고 새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어. 그리고 보아도 나랑 그 사람이 함께 키울 거고 공장? 지금 내가 주인이야. 현실을 직시해 민수가. 내가 지금 돈 몇 푼 쥐어준다고 할 때 이거라도 받고 가. 내가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응? 그러니까 민수가 이 돈이라도 받고 제발 다시는 보지 말자. 앞으로 보아도 찾지 말고 이혼 서류는 너 번거롭지 않게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법원에만 나와줘. 그럼 우리도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알았어? 깔끔? 깔끔? 도대체 뭐가 깔끔한데? 보아 어딨어? 어디에 숨겼어? 네가 뭔데 나랑 보아를 갈라놔? 제 악다군에 눈 하나 깜짝 않고 남편은 미리 싸놓은 짐가방 하나를 던지고는 말했어요. 자, 너 평소에 자주 입던 거랑 쓰던 거 여기 싸놨어. 돈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 네 짐 중에 중요한 데 빠진 거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알려줘. 그거 따로 싸서 보낼게. 그 사람 2주 후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네 물건 정리했으면 해. 그럼 멀리 안 나간다.
조심히 가. 문은 차갑게 닫혔고 저와 제 짐가방만 덩그러니 벌어져 있었어요. 한참을 넋이 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렀는데 보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어요. 정말 모든 일이 소름 돋게 치밀했죠. 저는 우선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당분간 그 근처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보아를 만나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 근처를 서성였고 다니는 유치원에도 찾아갔지만 제 딸아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애아빠가 데리고 있다면 따로 출동을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저는 정말 철저히 혼자가 된 것이에요. 도움을 줄 사람도 보고 싶은 딸도 살붙이고 영원을 약속했던 남편도 아무도 제 곁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혼 서류와 법원에 가는 날짜 때문에 두어 번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2시야. 늦지 않게 법원 앞으로 와. 우리 보아 지금 어딨어? 애는 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잠깐 외국에 보내놨어. 뭐? 갑자기 무슨 외국이야? 우리 사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아무래도 보아가 여기 없어야 잘 끝날 것 같아서. 네가 갑자기 보아를 찾아가거나 하는 것도 불안하고. 불안? 그런 말은 내가 써야 맞는 거 아니야? 갑자기 너란 놈한테 내쫓기고 딸까지 뺏기게 생겼는데 지금 불안한 사람은 당연히 나 아니야? 보아 어디로 보냈냐니까 빨리 말해. 그건 말 못해주지. 어차피 너 경제적으로 양육도 힘들잖아.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너도 이제 새 길을 찾아. 경제적으로 양육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너잖아. 나 지금 꼭 사이코패스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야? 민수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다 하면 돼. 비록 보아 네 딸이지만 보아와의 인연도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아를 네가 데려가면 어린애가 얼마나 고생하겠니? 민수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응? 보아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잘 생각해봐. 보아도 당장은 새엄마가 낯설겠지만 아직 어려서 친해질 시간은 많아. 앞으로 보아 앞에 안 나타나게 해주는 게 정말 애를 위한 길이야.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우리가 살던 집, 아빠 공장까지 미리 손써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딸까지 빼앗아가면서 저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깔끔하게 미련을 버리라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전혀 없었죠.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그 집 주변을 서성였지만 정말 보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군요. 심지어 진짜 2주 뒤에 그 여자가 남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는 모습까지 봐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저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장 어디든 가서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보아를 생각하니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수중에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넉넉하게 넣었다는 돈 봉투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500억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깟 돈 주면서 온갖 생색을 내던 그 인간에게 구역질이 나더군요. 우선 집도 구하지 않았어요.
찜질방을 전전하며 급한 대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품속에서 편안하게 크다 제대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전에 결혼하고 살림만 하다 보니 이런 무경력자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겨우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설거지하는 일을 찾았죠. 아무래도 일머리가 없고 실수가 잦다 보니 사장님은 저만 보면 미간을 찌푸리게 일쑤였어요. 민숙 씨, 내가 이거 씻어서 따로 놓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설거지같이 이런 제일 기본적이고 쉬운 일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정이 딱해서 받아주긴 했지만 아주 내가 속이 터지네. 죄송합니다. 집안일만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양이 많은 설거지를 하려다 보니 아직 서툴러서요.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사장님. 제가 봐도 답답한데 사장님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기대와는 달리 돈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더군요. 그날도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딱딱한 찜질방 바닥에 몸을 눕히려고 할 때였어요. 제 옆에 두 아주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거 들었어? 서우 엄마가 돌아왔다 그러던데. 맞아. 나도 들었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 세 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가지고 왔대. 맨날 술 그렇게 진탕 먹고 온 동네 난리치던 서우 아빠도 죽었고 서우 엄마는 이제 서우랑 둘이 살기만 하면 되겠지. 아주 서우 엄마만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 그 먼 타지에 가서 애도 못 보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서우만 생각하면서 죽어라 이래서 돈 모아온 거래.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런데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집까지 사서 돌아왔대? 들어보니까 목포에서도 배 타고 한 2시간 더 들어가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다 왔다는 것 같아. 네? 뭔 일이길래 그런 데까지 가서 일을 했대? 거기 근처에서만 잡히는 아주 좋은 조개가 있나 봐. 우리 같은 서민은 한평생 구경도 못하는 거래. 그게 돈 많은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맛있고 귀하다고 소문이 나서 아주 비싸게 팔리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특성 있잖아. 비싼 데도 몇 개 없다고 하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 아무튼 잡히는 양은 한정적이지 좋다고 소문은 났지. 하니까 다들 돈을 싸갖고 와서 앞다투어 사간다네. 하루에 3명만 와서 사가도 엄청 남는 장사라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일하면 돈은 많이 버는데 완전 고립생활인 거지. 고생스럽고 외롭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절박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아예 엄두도 못 내는 환경이래. 아니 절박하다가도 거기 가서 그렇게 살다 미칠 것 같으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거지. 그걸 10년이나 견디고 했으니 서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어. 나는 상상도 못해. 어머, 우리나라에 그런 데도 있어? 도대체 무슨 조개길래 그렇게 비싸대?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같은 서민은 평생 이름도 못 들어볼 귀한 거라고. 이름을 들었는데 하도 복잡해서 나도 까먹었네. 아무튼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넉넉해진 거 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서우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은 완전 상했더라. 아들 생각하면서 죽어라 일하는데 자기 얼굴에 뭐 곱게 바를 생각이나 했겠어. 예전에 엄청 뽀얗고 예쁘긴 했었는데 많이 늙긴 했더라. 그래도 뭐 서우 보니까 표정이 아주 행복하던데. 저는 계속 듣다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두 분께 여쭤봤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돈 많이 주는 일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가씨도 하려고? 거기 진짜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데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워낙 많고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나도 뭐 다 들은 얘기기는 하지만. 네, 괜찮아요. 그냥 어디 가서 여쭤보면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서호 어머님?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가도 저의 절박한 눈빛을 보셨는지 어쩔 수 없이 집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젊은 아가씨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일까지 하려고 이런데? 나원 참. 저는 해가 뜨자마자 아주머니가 알려준 집으로 향했고 그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9시가 조금 지나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머니 앞에서 찜질방에서 들은 이야기부터 그곳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봤어요. 어떤 딱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마음으로 가면 금방 지치고 몸만 상해서 올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잘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받은 연락처 종이를 한참 만지작거렸어요. 설거지도 잘 못해서 구박받던 내가 그런 곳에서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때 우리 보화 얼굴이 떠올랐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우리 보화. 보화를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것도 많은 돈이 필요했죠. 보화를 위해서라면 섬이 아니라 지옥불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망설이는 제가 한심하더군요. 그렇게 섬에 계시는 분과 연락이 닿았고 간소한 짐을 갖고 목포로 향했어요. 목포까지도 먼데 배를 타고 또 한참을 가려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 배를 놓치면 다음 날까지 또 기다려야 하니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고 배를 탔어요. 저와 함께 배를 탄 몇 명은 아마 조개를 사러 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반 정도 됐나?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때쯤 되니 한 섬에 배가 닿더군요. 전화 통화를 한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조민숙 씨죠? 짐은 이게 다예요? 네, 안녕하세요. 나 석일자예요. 이쪽으로 와요. 나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길자 아주머니를 뒤따라갔어요. 보다시피 휑하죠? 각오는 하고 온 거 맞아요? 전화로 민숙 씨 사정 듣고 딱 해서 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어리고 몸도 약해 보여서. 민숙 씨는 며칠이나 버티나 한번 볼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곳은 마을이 거의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외딴 섬이었어요. 2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건 길자 아주머니 남편이었고요. 그곳에는 정말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구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면 목포항으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했죠. 이쪽 방 쓰면 돼요. 안내해 주신 방은 길자 아주머니 내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집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움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정도였어요. 여기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요. 물은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해요. 넓고 아늑한 침대에서 편하게 잘 지내다 찜질방을 거쳐 이런 곳까지 와서 제가 살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기 온 목적은 단 하나, 보화만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나랑 민숙 씨 말고 여기 다른 일 하는 분들이 7명 정도 더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워낙 거칠어 초반에는 친해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들 마음 다치고 온 분들이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침 조개를 잡아 손질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민숙이라고 합니다. 아유, 무슨 애기가 왔네. 애기가 왔어. 조개가 그쪽을 잡아먹겠다, 야. 그러네.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는. 아니에요. 저 힘 많아요. 저 애도 낳아봤어요. 시키는 일 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아이를 낳아봤다는 제 말에 다른 분들이 껄껄껄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얼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생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제가 워낙 어려 다들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텃세가 심할 거라던 길자 아주머니 말과는 다르게 한 분 한 분 따뜻하고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저도 어느새 그분들과 편해져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머,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바람 피고 새 여자 들인 건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장인 회사도 뺐고 세상에 애까지 못 보게 다 막아놔? 이거 경찰 고속감 아니야? 아, 보아 엄마가 철석같이 다 믿은 게 실수지 뭐. 그나저나 여기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나도 여기 들어온 지 5년째거든. 돈은 이제 먹고 살 만큼 제법 벌었는데 뭐 여기서 돈을 쓸 게 있어야 말이지. 항해 안 나가면 한 달에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쓸 때도 있어. 이 조개도 원래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는데 워낙 귀하다고 소문이 나서 잘 팔렸지. 이렇게 한 상자 가져가는데 200만 원이야. 네? 이거 몇 개 들었는데 한 상자에 200이라고요? 그런데도 부자들은 더 사고 싶다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든지.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일만 했어요. 몸이 부서져라 했죠. 처음에는 조개 손질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에서 잡는 법도 배웠죠. 원래 물을 무서워하는 타입이었는데 절박해지니 내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날이 오더군요. 섬 생활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플 때였어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 항상 상비하게 필요했죠. 예전에 계셨던 한 분이 돌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목포 쪽에 나갈 수 없어 다음날 배를 기다리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섬에서의 시간은 잘만 흘러갔고 저 역시 점점 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제가 3일도 못 있을 거라고 했던 길자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기특해 하셨죠.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아이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하는 시간이 늘수록 모이는 돈도 많아졌고 한번 항해에 있는 은행에 갈 때마다 집에 쌓아놓은 돈을 저금하러 가는 게 그렇게 좋더군요. 섬에 들어온 지 1년이 되는 날 확인해 보니 통장에 1억 6,288만 4,650원의 잔고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애 아빠가 이거 먹고 떨어지라며 던져준 5천만 원에 3배 이상 되는 돈이더군요. 1년 동안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보아 생각만 하며 이를 악물고 참아온 섬생활. 이제는 바닷사람이 다 되어버린 내 모습. 놀랍게도 저의 바다 생활도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나 환경도 달라졌죠. 하지만 그만큼 조개 가격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죠.
통장에 돈도 어느 정도 있겠다. 저는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한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길자 아줌마 사촌이 하고 있다는 횟집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육지를 떠나 무인도 같은 곳에 떨어져 산 시간이 10년이 넘었으니 어디에 소속되어 일을 하며 물정을 알아가야 했던 거죠. 잠깐만 있으려고 했던 횟집은 사장님 부부가 너무 잘해주셔서 4년이나 일하게 되었고 그 모은 돈을 갖고 제 가게를 차렸어요. 워낙 갖고 있던 자본금이 넉넉해 가게를 열고도 남아돌아 아늑한 제 집도 샀어요. 제가 차린 식당은 다행히 오픈부터 손님으로 북적거렸어요. 10년 넘게 섬에서 바다 생물들이랑 동고동락해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는 게 가능했죠. 또 횟집 일을 하며 어깨 너머 어떻게 운영하는지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했죠. 게다가 다른 가게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 재료들을 사는데 투자했거든요. 투자한 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었어요. 급여가 높다는 소문이 나자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해주어 가게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제 삶의 모양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식당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보고 싶지 않은 손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이 먼 데까지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무리의 남자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도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바로 굳더군요. 오랜만이네. 이쪽으로 출장 왔다가 고객사랑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식당이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서 들렀어.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고객사? 우리 아빠 회사 가로채 가더니 내 앞에서는 고객사라는 말이 그렇게 뻔뻔스럽게도 나오니? 우리 예전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 과거잖아. 과거? 너한테만 과거지. 나한테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나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그만 얘기하자. 보아는? 보아 잘 지내지. 지금 대학생이야. 예쁜 숙녀가 다 됐어. 저와 딸을 갈라놓고도 저렇게 철면피를 깔고 이야기하는 전 남편의 면상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어요. 보아 만나게 해줘. 아니, 보아 만나러 갈 거야. 민수가 이제 와서 왜 그래? 보아는 네 존재 자체를 다 잊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만나야겠어. 이제 내 딸을 찾아와야겠어. 할 수 있으면 해봐. 보아가 지금 네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나도 궁금하네. 전 남편은 뭔지 모를 기분 나쁜 웃음만 짓고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전 남편과는 나갈 때까지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졌죠. 돈을 많이 벌면 보아를 찾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번 건데? 오히려 계속 이렇게 돈만 벌다 보아를 잊은 거 아니야? 어쩌면 보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가 불안해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건데? 정신 차려 조민숙. 네가 왜 여기까지 왔었는지 까먹고 살지 말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혼내고 있었어요. 보아를 찾기 위해 내려와 일한 건데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었죠. 전 남편을 만난 그 순간부터 뭔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니 정신이 깨더군요. 저는 마침 딸을 보러 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예전에 아빠 공장에서 일하셨던 아저씨 한 분을 겨우 찾아 전 남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공장을 그래도 잘 굴려서 더 큰 곳으로 이전했더군요. 그 이후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생활 반경과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어렵게 딸의 연락처까지 입수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보아니? 엄마야. 수학에 넘어 정적만 가득했어요. 보아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애가 달았어요.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 탐정을 통해 딸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멀리서 예쁜 보아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보아야, 누구세요? 엄마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주렴. 엄마가 할 얘기가 많아. 됐어요. 그쪽이랑 할 얘기 없어요.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보아의 태도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다 클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책에 화가 많이 났구나 싶었죠. 저는 거의 무릎을 꿇어가며 애원했어요. 보아야, 제발 30분만 시간을 다오. 왜 이래요 정말. 사람들이 보잖아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원해 겨우 보아와 한 카페에 자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바람나서 제가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뒀다면서요. 저랑 아빠는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면서 웃으면서 떠났다면서요. 뭐? 누가 그래? 네 아빠가 그러디? 네, 너무 창피하고 볼 낯짝이 없어서 20년 동안 못 찾아오는 거라고. 정말 나쁜 엄마였다고. 아니, 솔직히 엄마도 아니었다고 자라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어요. 아니야, 보아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본인 잘못을 그렇게 쉽게 인정할 리가 없죠. 그쪽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지금 아빠 새엄마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요. 이렇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거 너무 불쾌하고 싫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알아서 잘 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바람을 폈다고? 나쁜 엄마였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전부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보아 눈빛은 너무 차가웠어요. 아무 감정 동요도 없는 눈빛과 표정에 저는 순간 얼어서 일어나 나가는 딸을 잡지도 못했어요.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상을 슬퍼하는 것도 아닌 정말 제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시 보아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저 아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정말 하루도 부끄럼 없이 열심히만 살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난 저 아이에게서 잊혀지고 말았구나.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목포로 내려왔어요. 저 역시 방법을 달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길자 아주머니에게도 울며 조언을 구하고 같이 일한 분들에게도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저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하는 아이의 오해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만 타는 2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보아니? 보아 맞아? 엄마, 미안해. 보아니가 뭐가 미안해? 무슨 일 있어? 왜 울면서 전화를 해? 얼마 전만 해도 경멸하는 눈으로 절 쳐다보던 보아였는데 울며 제게 전화를 하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 길로 저는 다시 보아를 만나러 갔고 우리 모녀는 다시 재회할 수 있었어요. 보아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딸은 제 품에 안겨 한동안 울더니 말을 해주었어요.
난 20년 동안 속고 살았어. 아빠와 그 새엄마한테. 속다니. 보아가 해주는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전 남편에게는 결혼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소박을 당하고 몇 년 후에 거기도 이혼을 했더군요. 과거 보아에게는 큰엄마였고 제게는 형님이었던 분 역시 이혼 후 소식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형님이 백화점에서 보아를 알아본 거예요. 혹시 기성교 딸 기보아 아니니? 저 기보아 맞는데 누구세요? 어머 세상에나, 나 큰엄마야. 나 기억나? 그렇게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보아는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던 거죠. 너희 엄마가 바람을 펴? 바람은 니네 아빠가 폈지. 바람만 폈게? 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그 공장 지 앞으로 해놓고 본처 내쫓고 들인 게 지금 니 새엄마야.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가 바람 피고 가정 파탄냈다고 그랬어요. 저도 떼어놓고 가서 너무 좋다 그랬다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완전 반대야. 니네 엄마가 일방적으로 쫓겨났지. 내가 그때 이후로 네 아빠한테 정 떨어져서 안 보고 살았잖니. 결국 뭐 나도 큰아빠랑 이혼하고 그 집안이랑 완전 쫑나기는 했지만 보아 너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에이 나쁜 놈. 외할아버지 공장도 아빠가 물려받고 열심히 꾸렸는데 엄마가 눈이 뒤집혀서 딸이고 공장이고 다 필요 없으니 그 남자랑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야. 니네 엄마는 오직 너 보려고 뭐 거의 반 미쳐 있었지. 몰래 너 보러 왔다가 니네 아빠가 경찰 불러서 난리 난 적도 있고 니네 엄마랑 이혼하려고 너 외국으로 잠깐 간쳐놓기도 했었는데 그런 건 기억 안 나니? 네, 너무 어릴 때라서. 그렇기도 하겠다. 나도 동서 쫓겨난 다음에 따로 연락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돈 많이 벌어서 너 찾아온다고 어디 외진 섬으로 갔다고 들었어. 그 이후로는 소식 아예 모르고 전 남편은 자기가 했던 잘못을 전부 다 제게 뒤집어 씌우고 착한 아빠 행세를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 딸이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아빠의 말을 맹신하게 됐던 거죠. 큰엄마를 만나고 아빠한테 뭐가 진실인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기부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다 지난 일 같고 지금 와서 뭐가 맞네 틀리네 따지면 어쩔 건데? 너 아빠랑 새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된 거 아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결과가 중요하지 과거에 어떻게 말한 게 뭐가 중요하냐며 화를 냈어요. 그제서야 저는 다 깨달았어요. 20년 넘게 아빠한테 속아서 살았구나. 다시 엄마를 찾아서 엄마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보아야. 나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너와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다니. 저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과거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보아는 울다가 화도 냈다가 하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엄마,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 응징할 거예요. 무슨 응징을 한다 그래? 그날 이후 저는 보아와 자주 연락하며 만났고 본인 계획이 다 있다고 했지만 제게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보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꿈만 같아 다른 건 신경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지만 딸과 함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보아는 저와 만나는 걸 비밀로 했고 계속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보아가 결심한 듯 제게 말해주더군요. 엄마, 외할아버지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며칠 내로 아빠 공장 얘기가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작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아빠를 망하게 할 수 있게 돼서 난 기뻐요. 보아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 그게 다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공장 직원분들 사이 와해시켜놓는 것부터 하자 제품 많이 나오게 손도 써놨고 아빠가 주요 거래처 욕하는 통화 녹음도 다 알렸고 기술도 빼서 경쟁 업체에 몰래 넘겼어요. 탈세한 흔적, 비자금 조성했던 일들 전부 자료 증빙해서 관련 기관에 넘겼고 기자한테까지 폭로했어요. 왜? 도대체 네가 왜 그랬어? 말했잖아요. 반성 없고 끝까지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아빠. 아니 그 인간 내가 응징한다고요.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짜내서 공장 무너뜨렸어요. 정말 며칠 뒤 공장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 인간을 몰락시켜도 내 손으로 했어야 하는데 괜히 보아 손에 피를 묻힌 것 같았죠. 그러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보아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죠.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보아를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도 의식 없이 손을 떨구고는 했어요. 저는 보이는 의사마다 잡고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한 의사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큰 이민 가방을 가리켰어요. 택시기사는 그래도 의식이 있는 편이라 말을 좀 했는데 이 까만 가방을 따님이 트렁크에 넣어달라고 하고 탔다고 해요. 그냥 일반 짐이겠거니 했다는데 지금 제가 열어보니 어마무시한 게 들어가 있더군요. 이런 상황은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상하게 어머님한테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방을 열어본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마구 담은 듯한 5만 원권 돈 뭉치들과 무거운 금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죠? 저도 알 길이 없죠. 따님 물건이니까요. 의사와 알쏭달쏭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간호사의 긴급한 호출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 환자 맥박이...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아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보아에게 더 해줄 것이 많아졌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딸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저는 혼절했고 깨어난 뒤에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잡고 묻고 싶었어요. 우리 모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거냐고. 알고 보니 딸은 남편의 공장을 문 닫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집 금고에 숨겨놨던 돈다발과 금괴를 모두 털어 제게 오던 길에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전 남편도 보아의 죽음과 이 모든 일을 한 장본인이 딸이라는 걸 믿지 못하더군요. 결국 그 이민 가방 안의 돈과 금괴는 경찰에 알려졌고 몇 번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좋은 곳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이 우리 딸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면 제 돈까지 모두 다 잃어도 좋으니까요. 저 남편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아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본인 때문에 딸까지 죽게 만들었다며 밤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저 역시 보아를 따라가려고 나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고 제 남은 인생은 보아의 이름으로 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가겜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버렸어요.
처분에 조금씩 나눠 손길이 필요한 곳에 모두 기부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여기저기 봉사를 하며 남은 여생을 살고 있어요. 제 스스로 포기하려 했던 이 생을 이렇게 잘 쓰고 시간이 되면 보아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때 웃으면서 보아를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도 그렇게 딸아이를 생각하며 보육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길을 나선답니다. 여러분 모두 저 같은 아픔 겪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